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미국 얘기부터 해볼까요? 네. 네.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네.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연준이 가는 길에 더 이상은 물가가 발목을 잡을 일은 없겠구나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8월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가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2.2%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2라는 숫자가 연준이 목표치로 삼고 있는 2.0에 굉장히 가까워졌죠. 그렇죠.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얼마나 올랐는지 봤더니 0.1% 올랐습니다.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의 상승폭이 적었는데 2021년 2월에 그 전년 동월 대비 1.8% 오른 이후로 상승폭이 가장 적었으니까 이제 연준이 물가와의 싸움은 거의 끝내가는구나.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물가는 잡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? 물론 완전히 게임이 끝났느냐 그러기에는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. 한 가지는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 부양 시작했다는 거. 그래서 원자재 가격 이런 게 살짝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물론 현재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올라봐야 어느 정도까지 오르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최선을 다해서 올려보겠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.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중동에서 연일 확산되고 있는 이 전쟁의 분위기, 전운이 어디까지 감돌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국제 유가 같은 것들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큰 물줄기를 바꾸기에는 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느 정도 안정은 됐다 네.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. 이번 주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뭐 다양한 경제 네.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.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표들이 있습니까? 네, 이번 주는 네. 고용의 한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면 1일에 나오는 거, 그러니까 당장 내일 나올 건 미국 시간 현지 기준으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사실은 매월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8월에 이제 7월 말에 미국이 금리 동결하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는데 그 와중에 이게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그 이슈가 불거지고 8월 초 블랙 먼데이 사태가 벌어졌던 거거든요. 제조업 경기가 어떤지 보여주는 그 지수가 1일에 나오고요. 서비스업 지표가 어떤지 보여주는 지수는 3일에 나옵니다. 그리고 1일에 같은 날 나오는 게 미국 노동부의 구인 구직 보고서 졸츠라는 건데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느냐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이제 8월에 한번 시장을 뒤집었던 변수들인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2일에는 공공을 뺀 민간 고용 ADP 보고서가 나옵니다. 근데 이거는 전주곡이고요. 사실 진짜 본 게임은 4일. 10월 4일에 나오게 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될 거냐.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갈 수 있습니다. 4일을 주목해라. 네, 뭐 여러 현지 시간 지표가 기준이요. 있지만. 네. 네. 근데 미국 금융시장은 지금 대선하고 맞물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보면은 뭐 민주당의 해리스가 우세하냐 아니면 뭐 공화당의 트럼프가 우세하냐에 따라서 뭐 업종 희비도 엇갈리고 그런 것 같아요.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지금 사실 아주 기계적으로 나눠보자면 해리스 부통령, 현재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으니까 탄소 중립 관련 주식들,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, 전기차, 2차 전지 이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. 아주 흥미로운 건 미국에서 대마 합법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에 덩달아서 국내에서도 마리화나 관련주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.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시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 해리스가 토론 잘했다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 우세한다 하면 국내 시장에서 어김없이 마리화나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한번 정권을 잡는다 하면 뭐 아무래도 화학에너지, 화석에너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미국에서 내연기관차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산업들이 유리할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. 방산 관련주 그리고 코인이나 혹은 그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는 부통령 후보가 포트폴리오에 헬스케어주 많이 담고 있다. 이걸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미국 제약사 이런 데 잘 나갈 수 있다. 예상은 해보는데 트럼프 일기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방산 생각보다 재미없었고요. 환경이나 신재생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.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TV 토론 막
우리나라에서도 보고 막 그러는데 네.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. 너무 막 일희일비하면서 움직이지는 말라. 네. 그럼 우리 주식시장은 어떠냐? 지금 오늘 9월 마지막 날입니다. 네. 이번 달은 어땠습니까? 이번 달 네. 좋지 않았고요. 네. 우리나라를 만약에 주요 20개국의 그 주가 지수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 달 동안의 성적만 본다고 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적이 낮다 치면 우리가 거의 오른쪽 끝 순서에 있다고 보셔도 뭐 무방한 상황입니다. 우리 뒤에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뒤에 있는 나라들은 뭐 전쟁 중이거나 물가가 두 자릿수로 올라갔거나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이게 좀 답답합니다. 오늘도 아직까지 종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시간입니다만 지금 보면 2600선 오늘 간신히 지키면서 공방 벌이고 있거든요. 왜 그러느냐? 반도체가 비빌 언덕이 돼야 하는데 시가총액의 5분의 1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간밤에 엔비디아 칩을 중국 정부가 이제 못 사게 할 거다. 이런 소식들이 미국에서 들려오면서 엔비디아 칩에 들어갈 때 우리 부품 납품하잖아요. 그렇죠. 삼성, SK 하이닉스.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장사가 덜 되겠네. 이게 한 가지 요인이 됐고요. 삼성은 사실 아직 별로 납품한 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통과를 못했잖아요. 퀄 아직. 테스트 관련해서 아직까지 외신에선 됐다, 삼성에서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라 수혜 본 것도 없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. 이렇게 돼서 오늘 주가가 좀 재미없습니다. 정부 대출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정부 규제도 강화가 되고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가계대출은 좀 주춤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다릅니까? 주택담보대출은 이게 사실은 그 시장에서 투자 자금들이 몰려드는 것과 좀 비슷한 현상인데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들을 하시기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주택을 9월에 잔금을 치른다고 해서 9월에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상반기에 집값이 달려갈 때 계약을 해놓고 혹은 6월, 7월에 한참 올라갈 때 계약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잔금이 넘어가는 게 9월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9월에 그냥 생각했을 때는 DSR 2단계 시작됐고 정부가 총량 규제를 하고 돈을 안 꿔준다고 하고 대출 금리를 시장과 역행해서 계속 더 붙여서 올렸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9월 26일 기준으로 볼 때 5대 은행에서 8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. 이걸 날짜별로 계산을 하면 네. 이게 총액도 어마어마하지만 하루 평균 3,018억 원씩 늘었다는 얘기거든요. 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8월에 가장 크게 주택담보대출 늘어났을 때가 일평균 3,596억 원씩 늘어났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덜합니다만 9월에는 장기간의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. 그러게요. 예.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이 증가하는 속도는 7월하고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한참 집값이 올라갈 때 잔금 치르는 계약이 9월에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10월, 11월까지도 이 온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는 속도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아니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고민이 깊어지겠어요. 지금 다음 달에 기준금리 결정을 네.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계대출도 여전히 늘고 있고 또 집값도 아직은 상승세가 그렇죠. 보이고 있고 네. 이렇게 되면 결정하기 힘들잖아요.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총재가 만났다는데 네. 뭐 이런 얘기 나눴습니까? 어땠습니까? 네. 오늘은 뭐 경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큰 얘기만 하셨어요. 그렇죠. 그 두 분이 사실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뭐 금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. 다만 그런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에서 기준금리라는 건 만약에 뭐 굳이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뭐합니다만 이건 거의 융단 폭격이거든요. 정밀 타격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게 부동산 사고 파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한계 차주들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있고 긴급 생활 안정자금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부동산을 이 시점에 구입한다는 건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뭐 영혼까지 끌어다 바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영혼 끌어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이런 상황에. 그러면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고금리에 계속 시달리는 게 바람직한가?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론이 있는 상황이라 아마 두 분이 그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을까 네. 추정을 해봅니다.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져요.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일로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인가요? 카드 대출 규모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다.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. 네,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은행권에서
고소득자 그리고 고신용자들에게도 돈을 잘 안 꿔주기 시작한 지 몇 달 됐죠.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꿔야 하는 그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밀려나갑니다. 의자 뺏기처럼 한정된 의자에 좀 더 속도 빠르고 좀 더 화력이 있는 차주들이 가버리면 이금융권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분들은 사금융 이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게 풍선 효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카드 대출이 44조 6,650억 원 잔액 총액 기준입니다. 이게 작년 말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비교를 해보면 7.5%가 증가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카드론을 중심으로 8%, 현금 서비스도 3% 가까이 늘어났어요. 그러면 카드론까지 가도 굉장히 고의자 무셔야 되지만 현금 서비스까지 간다는 건 정말 하루하루 10,000원짜리 한 장이 아쉽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런 분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연체 금액이 작년 8월 말 1조 2천억 원대에서 올해 8월 말에는 1조 3,700억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.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소액 대출자들이 있기 때문에 연체 금액으로 따지면 12.5% 늘어나서 이거 분명히 들여다봐야 하는 사인 맞습니다. 아니 근데 현금 서비스도 못 받는 사람들 그러면은 불법 사금융 그렇죠. 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? 그렇죠. 예. 신용카드를 그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최소한의 신용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게요. 그런데 그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고이자를 받게 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면 이분들을 구제하는데 나중에 정책적인 비용이나 아니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다소 거칠어 보이는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작품성도 놓치고 흥행성도 놓친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. 여기도 걱정인데 배춧값 얘기 주변에서 많이 아, 해요. 그렇죠. 너무 비싸다. 네. 포장김치도 못 사 먹겠다 이러는데 정부에서는 아이, 가을 배추 나오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. 그렇습니까? 아직 좀 지켜봐야겠는데요. 저도 시골에서 와서 배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. 성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배추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름 폭염입니다. 여름 폭염 때문에 그 고랭지 배추가 안 컸고 그 사이에 가뭄에 또 가을 배추가 한참 자라야 할 때 전남 해남 같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서 여기가 침수가 됐거든요. 그러면 여름 배추 불길이 안 꺼졌는데 소화기 노릇을 해야 되는 가을 배추가 생육이 안 좋고 그리고 이게 대량으로 생산이 되려면 사실은 가을 배추는 12월 중순까지 키웁니다. 그러면 그때까지 이 소방차는 저 멀리서 오고 있다는 얘기라 정부가 지금 예상하는 스케줄대로 김장철까지 딱딱 가격이 내려가 줄 거냐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. 그래서 중국산 배추 16톤을 추가로 들여온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. 네.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까? 요게 한 5,300포기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양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네. 많지 않다는 게 감이 오실 네.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거에도 뭐 김치 수입은 계속했습니다만 생 배추를 수입한 건 이번이 5번째인데 위생 논란들이 또 있었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 절임 배추 사건, 또 기생충알 김치 사건 이런 것들 기억하셔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걸 수요할 것이냐. 아마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는 좀 사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배추값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공정위가요 배달의 민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입점 업체의 음식 가격이나 할인 혜택을 다른 앱에 네. 비해서 더 높게 받으면 안 된다 강요를 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에서 뭐 우리랑 똑같이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네. 있다고 치죠. 그런데 수수료를 올리지 말아야죠. 그러면 만약에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올리고 다른 앱들은 수수료를 그대로 둔다 하면 점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마냥 떠안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죄송한데 배민에서 주문하시면 1,000원 더 받을게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이때 그 점주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 없지 않겠어요? 그러네요. 그럼 음식값을 올려서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건데 타 앱하고 비교할 때 더 비싸면 안 되니까 타 앱도 같이 올리는 겁니다.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. 그럼 배달의 민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? 배달의 민족은 두 가지 네. 반론을 펴고 있는데 하나는 최고 조건을 요구한 건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쿠팡 같은 다른 경쟁업체가 먼저 했는데 다른 데가 해서 어쩔 수 없었다. 다른 데가 했는데 혼나지 않더라. 당국이 제재 안 하더라. 당국이 잘못했다. 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동일 가격 인증제 이것도 문제 삼고 있는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한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
근데 최근에 보면 외식업체들이 배달 메뉴하고 매장에서 파는 그 메뉴의 네. 가격을 다르게 해서 이중 가격제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이 모르는 채 이렇게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문제가 되죠. 네. 왜냐하면 소비자들도 카드를 연결해 놓고 앱으로 시키다 보니까 이 지갑에서 실제 돈이 나갈 때하고 다르게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. 매장에서 7,200원인데 집에 오면 왜 8,500원이 되나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이렇게 돼서 동일 가격제하라고 배민이 압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장 가격을 더 올려버립니다. 이게 최저 가격제가 아니라 동일 가격제니까 동일이라는 단어에 함정이 있거든요. 낮추든 높이든 같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플랫폼이 돈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손해입니다. 아니 근데 한 곳이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민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죠. 연달아서 올리게 되잖아요. 그럼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? 우리가 지금 연결해 놓은 카드에서 얼마씩이 더 빠져나가고 있는지 당장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네.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내고 있었단 말이야 아마 그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중 가격제인 거 몰랐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네. 한번 좀 확인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